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다른 영입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 잘 보내고 계시죠? 잘 지내시죠? 가을을 타고 있어요. 그래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타야지. 이런 건 타야지. 근데 너무 바빠요? 좀 쉬어야 되는데 말이죠. 네. 마침 가을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퇴근길 조심하세요. 네, 퇴근길 잘 가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한 제가 했습니다.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12번째 임명 강행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 강행 많았다. 네. 그 어느 역대 정부보다 많았다. 근데 이번에 이제 공수가 바뀌어 보니까 네. 지난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이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결국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니까 강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 누가 더 잘하고 덜 못하고 보다 이 가장 원천적인 책임은 이제 인사권자에게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거기다 지금 대법관도 한 명 있는데 네. 그 기억나시죠? 예. 이 800원 유죄, 80 몇만 원 향응은 뭐 무죄.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고성준 대법관 후보.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인사권자가 적절한 인물을 선임한 것이냐, 여기에 이제 논란이 있는 거고, 또 야당도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강행 문제를 야당은 부적격임을 의사표현을 해서 기록에 남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어쨌든 적격이건 부적격이건 대통령 결정이에요. 총리를 빼고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이제 기록을 남기는 선에서 합의할 수도 있는데 네. 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가 복원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정치가 복원돼야 되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 계속 임명한 이어간다. 자체보다는 이것을 둘러싼 이 강대강 대치 전국이 문제 아닌가. 원인은 다른 그렇습니다. 쪽에 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40여 명 정도 국회 패싱에서 임기 5년. 그러니까 강행했는데요. 사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패싱, 국회 패싱 인사가 자꾸 일어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인수위 활동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인수위가 하라는 정권 인수는 제대로 못하고 내로남불만 인수한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도 저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최소한 이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하는 상임위는 열어야 된다. 상임위조차 거부를 해버리니까 이런 이제 국회 패싱 임명 강행이 자꾸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도 이제 전당대회까지 마치고 이재명 체제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더 싸울 거는 싸우더라도 협력할 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 그것이 민심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심을 누가 얻을 것인가. 대통령실에서는 청와대 영빈관 역할을 하는 부속시설을 신축하겠다고 합니다. 878억 원 이렇게 책정했는데 국민들은 또 영빈관 옮길 거야, 그 목소리를 기억하곤 합니다. 네네. 그게 이거 녹취록에 나온 거죠. 네.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 녹취록, 서울의 소리가 이제 공개하고 MBC에서 일부 나왔을 때 녹취록 전문 안에 보면은 뭐 도사가 총장님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더라. 근데 청와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영빈관을 바로 옮겨야 한다. 그래서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응 하는 답변이 나오고, 영빈관 대목이 있어서 네. 이제 와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빈관은 애초에 계획에는 없었어요. 우리 취임식 생각을 해보면 신라 호텔에서 했습니다. 네. 그때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이 아니 그럼 뭐 이거 어디죠? 포차에서 하란 말이냐. 가끔 있는 행사니까 그 비용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할 때와 다르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영빈관을 굳이 쓸 일이 생기면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VIP가 오면 만찬 행사 같은 걸 하는 건데 사실은 매일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행사가. 근데 문제는 시민에게 돌려줬으니 청와대는 이제 안 쓰고 그런 부속시설을 여기다 옆에 용산에 만들겠다 그러면 이 부대 시설이 야금야금 늘어나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것과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달라진 거냐? 위치 변경만 된 거지 구중궁궐에서 벗어난다는 게
광화문 시대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전임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못했고 광화문이 안 되니까 용산으로 옮겼는데 아니 광화문하고 용산이 뭐가 멀어요. 지금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다 만드는 합동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종에 가서도 제2집무를 보는 마당에 손님 맞이를 용산에서 청와대로 움직이기 싫어서 내 집무실 옆에다가 손님 맞는 공간도 또 세울 거야. 그럼 왜 옮겼냔 말이에요.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옮겼는데 용산에 성을 쌓고 있다. 그럼 비용은 또 든다. 청와대는 왜 반납한 거야? 이런 지금 이 여론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되고 굳이 이게 구체적인 목적과 비전이 명확해서 하신다면 야당의 한병도 의원인가요? 그 얘기를 했는데 마스터 플랜을 짜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자 이게 우리 국가의 50년지 대계다 100년지 대계다 이렇게 해야 할 명분을 국민들에게 인정받겠다 하고 예산도 한꺼번에 짜야지 496억이 878억 되고 이걸로 부족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1,000억 넘어가고 그럼 나중에 이 늘어나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 내년도 대한민국 예산이 640조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5월에 그러니까 이 바이든하고 한미 정상회담 열렸는데 당시에 만찬 어디서 했는지 기억나시죠?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렇죠.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만찬 때문에 일요일 날 만찬이 이루어졌는데 그날 그 오후부터 관람장을 폐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사실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긴 다음에 그러니까 이 영빈관 역할을 하는 곳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전쟁기념관 그다음에 국방 컨벤션 센터 호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영빈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로 가게 되면 이 경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전부터 이 청와대를 폐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여건상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품격에 맞게 영빈관을 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비단 윤석열 정부가 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는데 차기 정부가 민주당이 되더라도 그 새로운 영빈관에서 외국 국빈들을 맞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 했단 말이죠. 이 800 한 900억 가까이 되죠. 이 예산을 수재민한테 1,000만 원씩 주면 이게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재명식 정치 프레임 씌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뭐 영빈관, 국격 다 좋은데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느냐 민생을 챙기려고 노력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론이 지배적일 때 영빈관 얘기가 나오니까 속이 터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예산 심사까지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여론을 좀 설득하고 또 국회도 전향적으로 이렇게 이 예산 심사에 임하고 이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와대를 지금 폐쇄해 버렸다. 집무실로서는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돌려줬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게 어떤 사실은 동의 절차는 없었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거죠.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보자. 굳이 그럼 어느 집무실만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광화문 집무실 계획은 대통령이 근무하는 방만 옮겨서 그렇죠. 경호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종합청사 안에서 타 부처들하고도 좀 소통을 원활히 하고 오가는 시민들하고도 좀 대통령의 모습을 노출하면서 하겠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게 도스태핑이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기자들하고 만나서 격의 없이 소통하고 뭐 형식은 조금 절제돼서 이것도 잘 됐다 안 됐다 뭐 말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용산 집무실은 집무실이 아니라 청와대가 그대로 옮겨갔고 영빈관도 옮겨가고 공원부지도 조성하고 주한미군 빠지면 드래곤힐 호텔 어떻게 쓸 건지 하고 용산이 야금야금 넓어지면서 처음에는 뭐 이 동네 주민들에게 뭐 통신망에 장애도 없을 것이다. 교통에도 저해가 없을 것이다. 근데 구중궁궐이 용산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모습이 용산으로 옮겨가는 거지 이게 무슨 풍수학적으로 그렇게 지리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왜 용산 집무실이에요 이게. 대통령 궁이 옮겨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878억에서 딱 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못 하니까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아니, 일단은 도미노는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예? 이 국방부 이전 문제, 합참 이전 문제. 근데 남태령으로 지금 또 옮겨야 되잖아요. 시설, 설비, 장비 문제 다 하면 이게 뭐 1조 예상하는 야당 의원도 있고 등등한데 그 100년지 대계가 만약 다음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든 재창출되든 용산 안 되겠다. 청와대로 돌아가자. 이러면 무슨 혼란이 날 것 같으세요? 5년 동안 지금 얼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 앞으로 대통령의 관저, 이 집무실 모든 것은 다 용산에 두고 100년 갑니다라는 선언을 언제 했어요? 이번 정부만 지금 쓰고 있는 거지. 다음 정부가 돌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딴 데 간다 그러거나.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는 우리 조금 이따 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일요일 날 미국을 갑니다. 미국을 가는데요. 영국, 미국, 캐나다. 그러니까 영국 들렀다 미국을 가게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핵심 쟁점이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 이게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가 지금 우리나라 환율 거의 1,400원 육박하고 있죠.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는 거냐. 그 다음에 북핵 대응, 이렇게 3가지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했을 뿐만 아니고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이렇게 육성 보호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또 11월에 미국도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다만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는 이 북한이 북핵 사용 그리고 북핵 보유가 이제 법제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핵을 보유한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보유한 국가가 세계에서 3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래서 북핵 문제는 특별하게 해결책이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도 사실 이 전략적 인내 말고는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이 한반도의 안정적인 그리고 평화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런 북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 전략 이런 것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순방으로 넘어갔어요. 네, 순방으로 훅 넘어갔어요. 네. 뭐 영국은 조무외교니까 특별히 뭘 안 하는 게 좋아요. 발언이든 뭐든 그냥 그야말로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찰스 3세하고의 이제 또 뭐 우방으로서의 우애 관계를 다지고 돌아오는 것. 조문은 우리나라 또 정서에는 차분한 게 좋다. 네. 미국은 좀 활발한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은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중간선거 전에는 그 이후에는 전향적인 좀 해제 조치를 취해 주더라도 이 공식적인 언급을 안 할 거예요. 물밑 협상이라도 해서 자, 중간선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거 끝나고 나서 이 한국 차만 지금 타격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4년이면 미국 내에 대형 완성차 공장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거 한 2년만 유예해달라. 이런 이제 협상만 뚫고 와도 다행이에요. 발표를 11월에 해도 돼요. 다만 그 얘기를 바이든과 반드시 나누고 네. 어느 정도의 이 확답은 이 비공식 선으로라도 바꿔와야 한다. 이게 이제 성과죠. 발등의 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익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말씀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네. 굉장히 좀 외교력을 보여줘야 될 이 상황인데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나토 순방에서 뭐만 기억 남습니까? 장신구.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만 기억난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추석 달을 보니까 슈퍼문인데 반짝이는 장신구가 떠오르더라. 그런데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만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이제 또 이제 조문외교다 보니까 이제 제일 걱정들을 하는 게 이거죠. 이제 저희 2,000명 가까운 뭐 이제 각 국가의 대표들이 와서 또 이제 내외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통역 비서관이나 거긴 또 의전 담당자들이 동승하지 못하고 각국의 대표들만 버스를 타고 간다. 그때 이제 다들 인사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내외의 모습은 통역 없이 어떨까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건데 그건 뭐 알아서 잘 이제 대응하고 처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의전에서 미리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대통령 내외 잘 준비하겠죠. 준비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또 보도되다 보면 사실은 뭔가 눈에 띄는 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뉴욕에서도 그렇고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캐나다는 이제 2개 도시를 방문하는데 조문 외교는 전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요. 세계적인 화제지만 거기는 참석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타겟해서
이승을 영원히 떠나는 필립공 옆에 잠드는 여왕 그리고 찰스 3세가 이제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는 행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을 투자자와 함께하는 라운드 테이블 모임도 참여하게 되고 또 뭐 교민 모임도 당연히 하게 되고요.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여사의 동선을 어떻게 잡았을 것이냐인데 몇몇 공식 행사 외에는 대통령실에서 일정이 확정된 바 없다. 좀 모호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뭔가 김건희 여사가 이벤트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전처럼 어떤 이제 사인, 지인, 동행 논란은 없어야 하는 것이고 네. 공식적인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실도 좀 엄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도 합리적인 동선을 잡고 구설에 오를 수 있는 그게 뭐 패션이 되든지 또 이제 동행인이 되든지 만나는 대상이 되든지 발언이 되든지 정말 자중자애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못지않게 훌륭하고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국내 활동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영국 조문 외교는 나라별로 3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데 저는 내외가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대부분 그리고 이제 동의할 거예요. 캐나다, 미국 가서도 충분히 본인의 할 역할을 하면서 국익을 국대화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뉴욕에 유엔 총회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그 일본과 33개월 만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본과의 관계는 단시일 안에 그러니까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일 관계가 많이 훼손됐거든요. 이제 그것이 위안부 합의라든지 강제징용 문제 대립 때문에 그런데요. 이 외교 정책은 굉장히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한일 관계가 개선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정상이 만나야죠. 네. 동의하는데 그 일관성은 뭐냐면 네. 과거사는 일본이 가해 국가이고 그러니까요. 국가이므로 우리에게 사과하라는 게 우리의 역사적 일관성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징용 판결 이런 문제가 국내 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따지고 올라가면 원죄는 이제 65년도 한일 협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가- 위안부 합의 예. 이 부분에서 아니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 부녀가 하필 박정희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뭔가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제스처를 써버려서 빌미가 잡힌 점이 있지만 우리의 역사적 일관성은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고노다마 그리고 이제 이저 오부치선. 오부치 선언, DJ 오부치 선언 여기에 기반을 둔다. 그건 뭐냐면 일본이 과거사를 사죄했다는 전제를 깔고 한일 관계 개선이 있는 건데 문재인 정부는 투 트랙이었어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별도 정리하고 현재와 미래는 이웃 나라로 나가자. 근데 일본이 잘못을 했죠. 왜냐하면 과거사 판결을 가지고 이건 사법부의 판단인데 행정적인 문제인 수출 규제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버린 거 아니에요. 백사 국가에서 우리를 지워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소부장 문제 난리가 났고 전화위복이다. 1년 만에 일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뚫었다. 국산화 길도 강화했다.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아까 엄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을 일본에게 아유 이거 우리가 좀 잘못했네. 풀어줄 테니까 앞으로 잘 가봅시다 해야 되는 것처럼 나오는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자 30분에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됐다고 속보가 어제 나왔는데 일본 정부는 확정된 바 없다.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예. 한국에서 계속 바라고 원하고 계속 우리가 해주세요. 저 자세로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럴 이유가 없는데 아무튼 이 한일 정상이 오랜만에 머리를 맞대서 아무튼 좀 잘 이웃 나라하고는 잘 되는 게 좋죠. 잘 풀었으면 합니다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하게 그런 기사 분석 기사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여사 옷 못 입었다. 팔찌 발찌는 어떻다. 이런 얘기만 말고요. 이것도 좀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언론의 책임으로 넘기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국제 관계, 외교 관계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성과를 인정하자. 지난 정부의 결과를 인정하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를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를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점에서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오부치 선언 이런 것들을 다 현실로 다 인정을 하고 여기서 외교를 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국민의힘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 대통령이 순방 가는 동안 나 죽일 것 같다, 제명할 것 같다 이렇게 먼저 선언했던데. 아니, 공격은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제명 시나리오 급격한 제명을 그 순방 기간에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 이건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의힘은 완전 악수를 두는 거고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28일이 4차 가처분 신문일로 잡혀 있잖아요. 신문기 미뤄달라고 국민의힘이 요청해서 3차는 했고 신문을. 네. 이건 당헌 개정 문제. 그리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효력 문제는 28일 날 다루는데 공교롭게 그날 이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윤리위가 잡혀 있는 날이에요. 근데 이때 윤리위는 그날 징계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추가 징계를 이게 할 만한 상황이냐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심리를 개시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0월이 돼야 추가 징계가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만약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추가 징계면 그보다 더 높은 수위에 뭐 제명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이 윤 대통령 순방 기간에 벌어지기에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고 이런 징계를 앞당기려고 국민의힘이 수를 쓰는 순간 너무 이거는 스스로 스텝 꼬여서 넘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귀국일이 24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4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가 28일 예정돼 있는데 네. 그 전에 추가 징계하기는 어렵고 이준석 대표 그렇죠. 입장에서는 추가 징계 움직임에 대한 김빼기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정치 일정이나 이제 정진석 비대위 이게 가처분 그러니까 기각이 되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는 2030에 대한 대표성을 확고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입니까? 네. 새 원내대표 선출. 네, 선출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호영 이제 전 비대위원장 이 추대가 유력하다라는 얘기로 계속 흘러가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후임자잖아요. 네. 그런데 또 본인은 사퇴하는 입장이니까 뭔가 조금 이제 윤핵관들과 또 당의 중심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는 불안불안하잖아요. 네. 이제 띄우긴 했지만 가처분 뭐 첩첩산중이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 이 차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추대는 이미 끝났고요. 네. 어제 이제 이용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고 내일 등록을 한다고 하니 경선은 발생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눈치를 보던 의원들이 자 되든 안 되든 원내대표 도전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체급을 올리는 이 하나의 단계 수단으로 쓰여져 왔습니다. 여야 모두 당대표 도전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뭐 김학용 의원 기타 등등 하마평은 10명까지도 나와요. 근데 그중에 제가 보기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대가 잘 이루어져 가다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세계일보 단독 보도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출마를 종용하고 있다. 네. 예, 주호영 추대를 위해서. 근데 보도가 됐는데 이 본인이 의원들이 종용한다고 듣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지만 그 오늘까지도 종용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또 다른 이제 이야기도 들려와요. 아니 추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당선은 당선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경선은 이미 확정이 된 거고 예. 따라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경선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윤핵관들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윤심이 실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네. 법원에서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이 직무 집행 정지 재확인 이거는 뭐 법적으로 명확하다. 자, 근데 비대위원장 하던 사람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비대위원장을 내가 안 할게 하고 물러날 때 네.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그 새수른 세부대 얘기했죠. 새 비대위원장을 주호영으로 또 하려고 그랬더니 새수른 세부대에 그랬는데 새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역할이고 원내대표는 원내사령탑인데 원내대표는 뭐 헌부대고 그럼 당 지도부는 세부대입니까? 같은 당인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왜 이거는 거절했는데 이건 맡으려고 그래요?
다시 돌고 돌아서 또 명분이 있어요? 주호영이냐 또 얘기 나올 텐데 돌돌주 돌돌권. 자, 네, 그 얘기는 원내대표는 네, 그 얘기는 용산 대통령실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다 됐네요. 최영일, 엄경영 두 분 감사합니다.